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시사만사 송준호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요즘처럼 비관과 낙관이 맞서는 시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가 모두 필요하다. 낙관주의자는 비행기를 만들지만 비관주의자는 그 옆에서 낙하산을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비관과 낙관 사이에서 비행기와 낙하산 사이에서 미워해야 할 이유를 찾기보다도 서로를 인정하고 상생의 길을 찾는 지혜가 절실한 요즘입니다. 시사만사 첫 순서는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PK 정치 토크입니다. 네, 부산 경남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현안을 요모조모 뜯어봅니다. PK 정치 토크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박민식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네, 배재정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이십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자유한국당이 조직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우리 박민식 의원님 조직위원장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니, 예전에는 당협위원장이던데 이번에는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조직위원장. 예, 정식 명칭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뭐 축하받을 일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내년 총선 승리 반드시 하라는 당원들의 저는 아주 준엄한 명령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준비를 할 생각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번 그 조직위원장 임명은 우선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 우리 뭐 여당이든 야당을 떠나서 우리 기존의 이제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은 혹자는 대한민국 정치는 어떤 공천 학살의 흑역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뭐냐면 이른바 조직위원장을 선정하고 또 공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제껴놓고 밀실에서 힘 있는 정치적 거물들의 주고받기, 공천으로 줄 세우기. 줄 세우고 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렇게 이제 공천으로 줄 서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나 당원들의 목소리보다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명령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네. 이것이 우리 그동안의 정치를 아주 혼탁하게 한 근본 원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저희 자유한국당의 어떤 조직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제일 이제 언론에 이제 화제가 되었던 것이 공개 오디션. 네네. 이제 이른바 슈퍼스타 K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이제 국민들이 그동안 밀실에서 어떻게 보면 광장으로 어떻게 보면 흑역사에서 축제의장으로 국민들이 딱 보는 앞에서 바로 이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그런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점에서 우리 여야를 떠나서 대단히 의미 있는 정치 실험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과정에서 뭐 전직, 현직 네. 의원들 이른바 좀 정치적인 커리어가 뭐 경력이 뛰어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30대, 40대의 여성 신인들이 이제 발탁되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대중들이나 당원들이 뭔가 통쾌함을 느끼고 뭔가 좀 참신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좀 뭐 눈여겨본 것이 네. 이 전반적인 연령대가 59세에서 52세로 낮아지기도 했고, 정치 신인 비율이 또 36%인가요? 상당히 좀 높아지셨다고 그렇게 이제 보도를 봤는데, 그런 면들은 정말 좀 평가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히 이제 우리 부산 이 지역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또 임명이 되거나 또는 뭐 이 지역에 신청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또 이렇게 선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조금 또 아쉬운 것은 공개 오디션에서 다른 지역에서 떨어지신 분이 또 우리 부산 지역에 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면들은 또 우리 부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뭐 자유한국당의 이 조직위원장 선정 과정에 대해서 뭐 과도하게 비판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여야를 떠나서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던 분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수혈이 되고, 이런 분들이 이 정치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넣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좀 강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그런 면에서 지역 활동을 전혀 안 했거나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다거나, 송구합니다만 이 법조인 출신이 또 너무 많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론에 좀 오르내리는 부분들은 저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뭐 민주당도 그런 측면에서는 같이 뭐 다른 당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좀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이제 지금 지역위원장 혹은 조직위원장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공천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또 내년 총선의 주자로 나가는 것은 꼭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번 어떤 조직위원장 선정 과정이 어떤 결과물이라고 꼭 보실 필요는 없이 조금 더 이렇게 냉철하고 준엄한 그런 눈으로 지켜봐 주시면 또 다른 모습들을 또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몇 가지 드러난 현상을 좀 짚어보고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싶은데, 이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해운대갑에 이번에 위원장을 받은 조던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하시고, 또 뭐 경기 교육감을 출마하셔도 낙선하기도 하셨더라고요. 주로 이쪽 지방에서 많이 활동을 하신 분이고, 또 이수원 부산진갑, 그리고 김현성 또 우리 남구을 위원장, 이런 분들도 뭐 이게 우리 부산 출신이긴 하지만 주로 타지에서 활동하시고 또 다른 지역구를 또 신청하기도 하셨던 분들이신데, 돌려막기 논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돌려막기라고 말씀하신 건 좀 지나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배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이번 조직위원장 임명이 총선 공천의 보증수표는 아니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하나의 단계이죠. 어떻게 보면은 백리길을 가는데 막 첫 발자국을 내디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네. 당의 기대를 받고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에 우리 지역 주민들과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네. 공천에서는 탈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그거 한데, 조전혁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교육 전문가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의 목소리 중에서 가장 갈증이 큰 분야가 교육 아니겠느냐. 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짐작컨대 그런 측면에서 많은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그런 갈증을 대변할 그런 또 인물이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발탁한 것 아니냐라는 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돌려막기가 아니라 적재적소 재배치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홍준표계라고 해야 될까요?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 부산에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분들, 또 출마를 했던 분들이 이번에 거의 탈락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식 씨도 이번에 그 해운대 갑지역인가요? 네, 거기서 해운대 을지역이네요. 을지역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내 홍준표 전 대표의 입지가
뭐 거의 지금 소실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도 뭐 내부 사정을 제가 정확하게 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당권 내지 이제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임명권이든 공천권이든 이런 것들을 내 사람 심기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당대표 출마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모르죠. 저는 뭐 같은 당 소속이지만 그분의 속내를 알 수는 없고 비록 같은 당 소속이지만 홍준표 대표는 우리가 총선, 네. 대선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전에 지방선거 3전 3패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지난 네. 지방선거는 우리 시쳇말로 자유한국당이 폭망한 겁니다. 부산에서 뭐 구청장, 네. 시의원 뭐 거의 우리가 전패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싹쓸이 당하다시피. 그 당시 선거운동을 돌이켜보면은 많은 후보자들이 보통 당대표가 우리 지역에 좀 와서 유세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으로 하는데 그 당시 때는 오히려 경쟁적으로 우리 지역에 오지 마십시오. 이런 그런 웃지 못할 이제 그런 기억납니다. 장면들이 네. 많이 생겼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 폭망하게 된 많은 뭐 책임자가 있겠지만은 그 당시 당 대표였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시민들의 그런 좀 볼썽사나운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볼썽사나운 행태라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전당대회에는 그런 책임 정치 차원에서라도 본인은 사실은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까 이제 우리 배 의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뭐 해운대 을구다 예컨대 근데 제가 뭐 그분이 왜 탈락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새로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미애 변호사님 변호사죠. 네. 아마 그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은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인생 스토리가 네. 정말 그 뭐 소위 말하는 흑수저의 네. 그런 입지전적인 그런 그리고 또 뭐 활동하신 것도 보면 소수 인권자 또 뭐 이런 데서 아주 네. 폭넓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지역을 떠나서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분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어떤 가치를 제고시키는데 참 좋은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가지 이제 좀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자유한국당이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든 게 여성 위원장이 두 분이 탄생을 하셨어요. 네. 예, 한 분은 금방 말씀하신 이제 김미애 변호사시고 한 분은 또 그 공개 사. 오디션을 네. 통해서 예, 선임이 되신 분인데 두 분 다 또 공교롭게 변호사시네요. 그 정도 스펙은 있어야지 조직위원장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차치하고 여성위원장을 두 분이나 발탁하시게 된 것은 상당히 잘하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도 네.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 사갑 지역에서 출마해서 우리 김척수 위원장을 물리친 우리 성함이 김소정 변호사 영상이 준비됐나 모르겠습니다. 아, 저기 있군요. 1번 김소정 후보도 나오셔가지고 오늘 못다한 이야기라든지 젊은 청년 당원들을 우리 네트워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친절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김소정 65, 김척수 54. 네, 최종 결과는 김소정 후보가 78년생이시더라고요. 당협위원장으로 사실은 저런 모습은 과거에는 민주당에서 주로 보는 모습이었는데 아니 이번에 서로 좋은 모습을 많이 네. 보여줘야 또 정치의 이 뭐 발전도 이루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이게 또 하나 두드러지는 특징이 이 부산 18개 지역구 중에 지금 10곳에 조직위원장이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복당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 복당파 그리고 비박의 약진이 눈에 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사자 입장에서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언론에서 이제 굳이 뭐 잔류파다, 복당파다, 누가 약진을 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는데 뭐 어떤 분은 또 잔류파도 많이 있거든요. 네. 또 어떤 분은 또 그 복당파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특정 계파의 약진이고 특정 계파의 몰락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또 섞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 사정이어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잘 걸 아시는 것 전제로 같아요, 보니까. 아니요,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특히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을 계기로 네.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에서 친박이냐 비박이냐의 뭐 어떤 이제 개파적인 그런 구도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부산 경남 지역의 우리 지역 위원장님들 또는 뭐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또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을 환영하고 이분이 이 당권을 장악하는 쪽으로 좀 힘을 보태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특정한 뭐 이 개파가 뭐 더 우세하다 아니다 이렇게만 또 이제 나눌 수는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이 좀 대목에서 좀 했습니다. 짧게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김무성 그 전 대표 이번에 당 대표에 본인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출마 가능성 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당대표 출마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가 볼 때는 당대표 출마의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다면 황교안 전 총리가 이번에 입당을 했고 또 당대표 출마할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당선 가능성은 그러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대결이 될 텐데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봐야겠네요. 제가 뭐 정치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떨지 정치인장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역을 골목골목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 네. 중에 하나는 많은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어떤 그 구심점의 네. 부재, 쉽게 말 리더십의 부재, 리더의 부재 이런 데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황교안 전 총리도 그렇고 또 다른 인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금 좌절에 빠진 보수 우파의 그런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분이라면은 저는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전 총리의 이번 입당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고무적이고 예, 그렇게 보시는데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냉정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결국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입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 지난 탄핵 정국의 핵심 중에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을 하시고 또 국무총리를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 권한 대행을 하신 분인데 그럼 정말 이 탄핵이 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책임을 어디까지 느끼시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 건지 하는 것들은 결국은 황교안 전 총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도가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당내에 흡수해서 그 활력을 또 이 당의 어떤 지지율과 함께 좀 올려보려는 그런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선택할 몫이다. 황교안 총리가 어떤 개파의 중심으로 설 것인지 아니면은 보수 우파의 중심이 될 것인지 이것을 국민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옛날에 무슨 탄핵에 뭐 핵심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니 당신은 안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죠. 왜 그렇게 따지면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이명박 정권으로 바뀔 때 수백만 표로 졌지 않습니까? 그때 노무현 그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패족이다. 그러면은 어떻든 노무현 정부는 실패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때 실패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 당시에 민정수석도 있죠. 비서실장도 있죠. 우리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총리가 했던 역할 못지않게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총리가 향후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국민들의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박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선거에서 진 것과 탄핵이 되어서 이 정권이 교체된 것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다는 말씀은 좀 꼭 드리고 넘어가고 네, 싶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국민들이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국민들이 이해를 판단할 했습니다. 부분이기 예. 때문에 옆에서 뭐 특히 타당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인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뭐 부산 상의 또 창원 상의 회장님들도 같이 가서 또 지역 현안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우선 대통령께서 경제 행보를 강화하시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민식 의원님께서도 우리 토론할 때 계속 이제 경제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오셨고, 네. 저도 또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문제 때문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론 대통령께서 경제인들을 한 번 만나시고 두 번 만나신다고 해서 경제가 갑자기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적어도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 저는 아주 좀 바람직하게 봤고요. 새해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또 강조하면서 또 더불어 지지율도 조금씩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경제인 간담회 지켜보셨을 텐데. 아니, 저는 조금 우리 여당에서 들으면 좀 아픈 소리일지 모르지만은 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경청은 잘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행동으로는 하나도 안 바뀐다.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 경청을 했으면은 행동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듣고 그냥 끝이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제가 어렵다. 지금 탈원전 어제도 그 기업인 중에서 한 사람이 지금 한철수 창원 상위 회장이 지금 탈원전 이 정책을 바꿔야 된다. 지금 원전 기자재 업체 특히 부산 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특히 창원하고 부산 근교에 있으니까요. 많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도 무너졌죠. 자동차 무너졌죠. 원전 그 관련 산업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무너지고 지금 신한울 3, 4호기 그것도 중단돼서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미치는 경제 악영향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기업가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해서 말을 했겠습니까? 그럼 바꿔야 된다고요. 그런데 정책은 계속 가겠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대해서는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칩니다만은 그것이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진짜 어떤 이념적인 거기에서 탈피해서 국민들 먹고 살리는 게 최고의 정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아니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경청하고 또 이 정책적으로 반영할 거는 반영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탈원전이라는 이야기를 놓고 본다면 정부에서는 탈원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 탈원전 하지만 문재인 정부 내에서 탈원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60년 이상 우리는 원전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어제 경제인 간담회에서 신한울 3, 4호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통령도 그러하고 또 산업자원부 장관도 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이제 설명을 좀 잘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논박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 가지고도 저는 밤샘 토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고충도 같이 있고 특히 부산, 울산, 경남에 계신 분들이 걱정하는 안전의 문제도 저는 정말 간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그랬고요. 이번에 어제 경제인 간담회도 그랬고 사실은 우리 부산 경남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언급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게 지역에서는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다라는 목소리도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제 우리 지역 현안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동남권 신공항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특별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아까 또 부연해서 말을 하면은 지금 뭐 삼성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많은 대한민국 굴지의 그런 기업인들과 같이 산책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텔레비에 보면 국민들 보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성을 가지려면은 말로만 그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이제 보여줘야 되죠. 근데 한편으로 보십시오. 지금 검찰에서는 또 삼성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또 삼성 이재용 감옥 간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다고요. 네. 지금 한 손에 채찍을 들고 기업인으로 후려잡으면서 기업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정책 또는 행보를 하면서 기업인들 불러서 커피 마시고 산책하면서 투자해라. 사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서로 이율배반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무시하는 발언처럼 이율배반적으로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왼손과 오른손이 다른 엇박자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대해서 좀 진정성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검사 출신이시지 네, 마지막으로 않습니까? 예, 아니 짧게 답변을 법원이 하고 진행하고 네. 있는 것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이 휘두른다고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 근데 오해하시지 국민들은 않겠습니까?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하면 또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초대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 장원갑 씨가 요구 조자를 구조해내서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특별한 이웃을 소개합니다. 세상에 저런 일이 개그맨 김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저런 일이 김영민입니다. 네, 정연홍 전 부산연제경찰서 강력팀장 나오셨고요. 이아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동명대 상담심리학과 최성진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전에 영상 보니까 불길이 네. 어마어마하던데 화재 현장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산 초량동의 한 화재 현장인데요. 네. 한 남성이 구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네.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했다고 하는데 그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시죠. 야, 제가 지금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지금 화재 당시에 현장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느껴집니다. 얼굴에서 야, 느껴지시죠? 여기 오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그래서 이분이 더욱더 고마워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야, 잠시 모시겠습니다. 아, 저분이시군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죠? 위에서 운동을 하고 네. 내려오는 길에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먹으려고 동전이었는데 네. 옆에 냄새가 나서 옆으로 본 게나 불꽃이 주방쪽에서 불꽃이 막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리 와서 문이 흔들어놓은 게나 네. 이 문이 잠겨가지고 안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밟고 올라서서 돌로 쳐서 네. 한 5번 때린 게나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2-3번 제낀 게 떨어졌어. 바로 여기에 저기에 뜯어낸 철창살이네요. 네. 네. 요거를 잡고 네. 얻고 이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야, 장원갑 씨가 다친 줄도 아픈 줄도 몰랐을 만큼 상황은 위급했는데요. 지금은 재만 남은 집 안으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야, 현장은 처참합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는 연탄난로와 가스버너가 현재 화재 원인으로 지금 조사 중인데요.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낚시를 많이 좋아하셨다고 하네요. 지금은 잿더미가 된 상태고요. TV와 수납장이 녹아내릴 정도로 뜨거웠던 현장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 처참한 현장에서 불길에 휩싸인 채로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창문을 붙잡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적처럼 누군가 나타나서 돌로 창문을 두드렸는데요. 만약에 그날 장원갑 씨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정말 고마운 일이기도 한데 맨몸으로 불길에 뛰어들어서 네. 또 할아버지를 구했다고 해서 네. 운동선수거나 전직 경찰이거나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주변에 우리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한밤중에 불이 나면 뭐 앞도 보이지 않고 유독가스 때문에 숨쉬기도 곤란하고 이게 탈출하는 게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경우가 많은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원갑 씨가 구조하신 분이 더구나 68배 어르신이었다고 네. 하네요. 전날 밤 술까지 드시고 주무셔서 장원갑 씨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지금은 화상치료를 받고 계신데 중증 화상치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료기간도 길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제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주민센터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의료비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어떤 긴급한 지원이라든지 또 두 번째로는 주거 쪽이 완전히 불에 탄 상황이라서 주거비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또 구청 쪽으로 연계해서 후원자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원 할아버지는 앞으로도 많은 화상치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일로 부산 동구청에서 감사장까지 받은 장원갑 씨의 마음도 무겁다고 합니다. 동구청장님이 감사장 주시네요. 네네.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는데 그나마 조금 생명의 지장이 없는 게 다행이고요. 이런 치료라도 깨끗이 하시고 몸 편하게 퇴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화상 입은 원 할아버지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셔서 밖으로 못 나오신다고요? 네네. 예.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구조해 주신 우리 장원갑 씨 소망처럼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어떻게 화재 원인은 나왔습니까? 네, 발화지점에 연탄난로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둘 다 네. 있어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현웅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화재 현장에 경찰관 분들도 출동을 하시나요? 네, 그죠. 화재가 발생하면은 일단 네. 소방이 먼저 출동을 하고 네. 또 저희가 이제 신고를 받고 나가게 되는데 가서 이게 방화인지 또 이제 실화인지 근데 수사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현직에 계시면서 정말 다양한 화재 사건 경험해 보셨을 텐데 네, 그 화재 기억에 사건, 남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수사를 몇 번 해봤는데 한 2000년쯤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대부분 가정들이 이제 남자가 이제 직업을 잃고 네. 이제 부인은 좀 식당에 알바를 하고 이럴 때인데 이 집도 좀 달라는 가정인데 6살 딸과 5살 먹은 아들이 그 4명이 같이 생활했는데 그때 이 남자가 인형뽑기에 이제 빠져서 네. 이제 뭐 이렇게 좀 중독에 된 상태였을 텐데 화재 진압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방에 들어갔을 때 한쪽 방엔 지금까지 뽑아놓은 인형만 꽉 들어차 있을 네. 정도로 인형뽑기에 이제 빠졌습니다. 그때도 낮에 이분이 뭘 했냐면은 저기 화면에 나오네요. 저 예, 현장의 맞습니다. 모양입니다. 제 일기입니다. 당시 이분이 이제 그 특별한 직업이 없어서 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제 광고물 전단지를 뿌리는? 뿌리고 이렇게 하루 일당을 받고 있었는데 낮에 일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인형뽑기를 하고 또 부인은 이제 저녁 때쯤 일하러 이제 식당에 나가봤는데 아이들을 맡겨놓고 네. 남편을 맡겨 나가는데 그때도 이제 부인이 나가면서 아이를 좀 돌봐달라고 하는데 인형뽑기에 이제 빠져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뭐라 하냐면 아빠 좀 이제 나갔다 올게 하니까 그날따라 이 딸내미가 아빠 오늘은 제발 나가지 마. 안 나가면 안 돼. 아유. 이런 이제 얘기를 한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동생 잘 보고 있어라 하면서 나오면서 그 집 구조가 사실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부엌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인데 단갑방 같은 이게 형태군요. 날씨가 추우니까 밖으로 나오면서 숟가락으로 네. 바깥에 식은 장치를 하고 애들 못 나오게 그래 놓고 인형뽑기를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네. 한참 뽑고 있는데 이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나니까 혹시 우리 집일지도 모른다 하는 이제 직감에 네. 타고 올라서 그때는 이미 늦었죠. 화재가 발생해서 아이들이 다 이제 실식사된 상태였는데 네. 나오고 싶어도 바깥에서 뭐 이렇게 문을 숟가락을 잠겨놓으니까 숟가락으로 막아놔서 그렇죠. 나올 수가 없는 그렇게 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참 말로 더할 수 없는 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텐데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난방기구, 온전기구 많이 쓰니까 화재가 다른 철보다 많이 나죠, 변호사님? 네, 겨울철에는 특별히 화재에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지난 5년간 부산에서만 그 화재로 사망한
수가 94명에 이르르고요. 그중에서 50명이 주택 화재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남의 경우에는 지난해 화재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밀양 세종병원 화재 때문에 인명피해는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나 뭐 이런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나 화재 감지기 같은 뭐 이런 게 소화기 같은 게 의무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가정주택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그 주택에 의무적으로 그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또 이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 2012년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제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제 2017년 2월 4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가 안 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이제 불이 나면 일종의 이제 열이나 이렇게 연기 같은 것들을 감지하면서 이제 경보가 울리면 이 화재 감지기가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7일 부산 기장의 한 단독주택에서 이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이 경보음을 들은 거주자가 소화기로 이렇게 피해를 바로 이렇게 끌 수 있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화재 감지기로 모두 8건의 화재를 예방했다고 하는데요. 이 화재 감지기 1개가 소방관 1명이 상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산 소방본부는 오는 2020년까지 이 화재 감지기 설치율을 85%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취약계층의 화재 경보기를 무상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화재 감지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 저기 화재 감지기였던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그 많이를 대비해서 하나씩 설치해 놓는 게 참 좋겠다 싶습니다. 참 영상 보면서 불난 집에 온몸을 던져서 이웃을 구한 우리 장원갑 씨에게 참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저런 일이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사건 사고와 생활 속 이슈들을 들여다보는 밥상머리 토크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엄청난 양의 금괴를 이제 영상으로 봤습니다. 이게 여행객 가방 속에서 나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급 50만 원을 준다는 여행 광고였는데요. 솔깃하죠? 1급 50만 원. 내용은요,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물건을 받아서 후쿠오카 공항에 전달만 하면 된다는 건데요. 알고 보니 금괴 밀수를 위한 운반책 모집 광고였습니다. 금괴, 이게 팀장님 어디서 온 건가요? 홍콩에서 4만 개를 밀수했다고. 한두 개도 아니고 4만 개를요? 4만 개. 금괴는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소비세 인상으로 금값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싸게 사서 이제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져가면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죠. 상당히 큰 시세 차익을 갖고 가기만 해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4만 개면 이거 어느 정도 됩니까? 2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세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은 그냥 왔다 갔다 했단 말이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공항에는 간세법 적용이 애매한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환승장인데요. 그동안 관승청은 이 환승 구간을 외국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괴를 밀수하려는 일당들은 이 환승 구역을 이용을 한 거고요. 일반 여행객들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하니까 단순히 면세 물품을 옮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 적발됐을 때 본인들이 금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참 이게 그러면 알바를 해서 일단 자기 이익을 조금 버는 걸로 해가지고 운반을 대행해줬다는 이야기다, 그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속아서 동원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데 검찰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짜 여행의 유혹에 빠져서 금괴 운반책으로 활동한 우리 국민이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공짜 여행시켜 줄 테니까 이거 좀 운반해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5천 명 되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벌 받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금괴를 밀수하는 행위에 가담을 했거나 도운 겁니다. 그리고 금괴를 밀수하는 것을 알면서도 운반을 했다라고 하면 이 밀수범들과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어제자로 선고받은 사건인데요. 금괴 밀수 조직들에 대해서 관세법 등을 적용을 해서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괴 운반을 한 공범 6명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환승구역,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이게 환승구역이 그러면 외국으로 간주돼서 이게 국내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그러면 교수님 이거 어떻게 처벌하게 된 겁니까 이번 경우는? 네, 그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이렇게 반출되면 이제 반송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반송 신고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밀수 일당은요 관세법에 따라서 반송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휴대품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은 여행자의 휴대품이 아니다라고 봤고요. 밀수 조직 총칙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조 3천억 원 그리고 추징금 2조 10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벌금이 1조 원이 될 수가 있나요?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예. 이들이 400원의 시세 차익을 받는데 법원에서는 추진 보전 명령에서 대부분 무기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낼 수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는데 형법상 벌금 50억 이상이면은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그럼 이들이 최대 3년을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면은 하루 일당이 13억에 달하죠. 세상에 그런 노동이 있으면 누구나 하려고 달려들 텐데 그러면 3년이면 1000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보통 이 노역 일당은 하루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요? 밀수 조직이 이제 13,000배나 많은 일당을 받게 된 셈이어서 아마 이 형평성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1억 천금을 꿈꾸다가 지금 몸으로 이걸 갚아야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참 허황된 꿈이라는 것을 깨달기를 참 바랄 뿐입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병원 응급실로 만취한 40대 남성이 실려옵니다. 49살 A씨는 간호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의료진을 협박했습니다.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병원이 갖고 있는 어떤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가 바뀌어도 이렇게 여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료진 위협하는 이런 범죄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네, 영상을 보니까 정말 심각한데요. 주로 응급실에서 의료진들 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욕은 기본이고요. 뺨을 때리기도 하고 또 문신을 보여주면서 협박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전국적인 현상일 테고 또 부산 경남도 당연히 또 예외가 아닌 상황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 내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7년 한 해 동안만 174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로 응급실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흉기를 보여주며 입원시켜달라 난동을 부리던 만취 환자가 구속이 됐고요. 또 지난해 11월이죠. 부산의 한 응급실을 찾은 경찰 간부가 의료진에게 물을 달라며 난동을 부리다 직이 해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진주의 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병원 측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응급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할 때는 거의 그런 환자분들이 항상 있는 편이고요. 환자를 보는 것보다 그런 환자가 또 올 거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 또 버티고 안 가고 욕설하고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신고 자체가 또 약간 쉽지가 않아가지고 또 거의 자주 오시는 분들이고. 방금 인터뷰 중에서 신고 자체가 쉽지 않아서 이런 말 있었는데 팀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묻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신고 안 하고 병원 자체적으로 진압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일이 그 경상대학병원에서도 한번 일어났습니다. 지난년이죠. 소화기 내과에 병동에 입원했던 이제 환자가
자기 자신의 장애 등급을 높여달라고 서류 조작을 요구했는데 병원 측이 요구를 했네요. 문서 조작을 요구를 한 거예요. 병원에서 그걸 거절하자. 네. 뭐 가족들이 흉기로 위협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저도 듣기로 이게 한 보름 가까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공개됐다고 하는데 병원 측은 어떻게 뭐라고 하는지 그 입장문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병원 측 입장문이 있나요? 장애 진단서를 수정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흉기를 이용해서 뭐 저렇게 협박을 했고 그리고 직원들이 달려가서 뭐 이게 막았다는 이야기네요.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흉기를 들고 난동까지 부렸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병원 측의 대처가 그렇게 상식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이상한데요.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대처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도 일절 거절하고 방금 보신 입장문 하나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병원 측에서는 분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극도로 꺼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폭행죄나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역시 또 해당이 되네요. 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없는 건데요. 이번 경상대학교 병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는 의료법에 한해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주치 감경에 대해서도 적용을 배제하자라는 입법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임세원법인데요. 임세원 교수님은 지난달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현재는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정된 법에서는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흉기 난동을 부린 저 사람 그날 또 경상대병원에 입원해서 또 있다가 그 다음날 퇴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의사나 간호사들은 또 그날 밤에 얼마나 또 불안했겠습니까? 참 딱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 자녀 직업 인기 순위 1위가 아마 의사인 것 같은데 정작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이 안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해서 이게 근무하겠습니까? 네. 2018년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숫자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적은 통계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 1인당 외래 진료를 받는 횟수가 연간 17회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OECD 평균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진료 환경은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국민들의 진료 비용 부담이 낮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병원에서의 폭력이나 난동은 의사 그리고 또 난동을 부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환자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30분 후에 계속되는 KNN 뉴스아이에서는 신생아 집단 세균 감염의 위험성을 주진 기자의 현장 취재에서 전해드리고요. 창원의 한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남자 동급생들끼리의 성범죄 사건을 김상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KNN 뉴스아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